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영화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서브스턴스를 한번 추천했는데 약간 더 할지 말지 고민하면서 올렸었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2탄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영화를 추천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영화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정말 최애 영화 중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또 고민이 됐던 게 영화가 조금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잘 풀어서 설명하면 좋을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도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거의 한 대여섯 번은 본 것 같아서 또 이거를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추천드릴 영화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라는 영화입니다. Across the multiverse, I've seen thousands of Evelyns. They can access all their memories, their emotions, even their skills. Remember our mission concerning the fate of every single world of our infinite multiverse. There is no way I am the Evelyn you are looking for. 2022년에 개봉한 영화고 데니얼 콴이랑 데니얼 샤이너트라는 두 명의 감독이 같이 연출을 맡은 작품인데요. 감독들에 대해서 좀 짧게 먼저 얘기를 하고 지나가자면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로 만나게 됐고 둘 다 똑같은 데니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데니얼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올 말고도 그 전에 몇 개 작품들을 했었는데 연출뿐만 아니라 각본도 다 이번에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러닝타임이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그렇게 짧지는 않은 영화고요. 그 제목 자체가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구성 자체도 제목에 똑같이 따라가거든요.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부 Everything, 2부 Everywhere, 3부 All at Once 이렇게 3막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서브스턴스 했던 것처럼 줄거리를 쭉 얘기하고 그 안에 숨겨진 그런 상징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제가 그냥 중간에 얘기하다가 꼬여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줄거리 얘기하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 이 영화의 주인공 가족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메인 주인공은 에블린. 어릴 때 이제 홍콩에서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에블린의 남편 웨이먼드라는 남편이 있고 이 둘 사이에 조이라는 딸이 하나 있어요.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책상에 놓인 탁상 거울을 비추는 걸로 시작을 해요. 이 세 가족이 노래방 기계로 열심히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엄청 즐거워 보이고 행복한 모습이 비치는 그 장면으로 딱 들어가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막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면이 이렇게 탁 바뀌면서 텅 빈 집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울이 고개가 까딱 숙여지면서 그 집안에 있는 테이블을 비추고요. 그 테이블에는 서류들이 엄청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에블린은 남편이랑 세탁소를 운영을 하는데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경비 목록 같은 걸 작성해가지고 그 영수증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초반에 비춰지는 에블린의 모습은 뭔가 굉장히 다급해 보이고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혼자 항상 분주한 그런 느낌이에요. 세탁소 일도 챙겼다가 이 세금 문제도 처리했다가 또 이제 에블린의 아버지가 같이 계셨거든요, 집에. 그래서 아버지 아침도 차려드려야 되고 딸 조이도 이제 그날 집으로 온다고 해서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현생에 너무 치이는 그런 삶인 거죠. 반대로 남편이 웨이먼드는 에블린과는 전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앞단의 장면에서부터 나오겠지만 이제 에블린의 아버지가 엄청 뭔가 좀 깐깐하고 모시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대사들이 나와요. 아버지가 보면은 뭐 나를 이제 좀 한심하게 생각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웨이먼드가 아니다, 아버님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만 봐도 좋아하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에블린이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데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웨이먼드는 그냥 우리 둘이 이렇게 사는 게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대화의 흐름이 좀 이어지는데 이 단편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각자의 캐릭터가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방식도 굉장히 이렇게 좀 대립되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막 정신없는 에블린에게 웨이먼드가 계속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내 얘기 좀 들어줘라, 대화 좀 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블린은 너무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할 일이 너무 많고 그게 자기 혼자서 다 하기 벅차기 때문에 잘 안 듣고 내가 그 뭐 페인트 천장에 떨어진 거 다시 칠하려 했는데 했어? 세탁물 어디 갖다 놨어? 뭐 조이 온다는데 뭐 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할 얘기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휙 에블린 가버리고 남겨진 웨이먼드의 손에 들려있는 서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혼 신청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먼드가 에블린에게 이혼을 요구하려고 했던 거죠. 이 이혼 신청서는 잠깐 넣어두고 이 가족들은 위층에 집이 있고 그 1층에 세탁소가 딸린 집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블린이 1층으로 내려가서 막 자기 할 일을 하는데 조이가 온 거죠. 조이가 와서 세탁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세탁기 내부를 그냥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세탁기가 돌아가는 게 마치 블랙홀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키기도 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그런 블랙홀과 같은 새까만 원의 형태가 엄청나게 중요한 상징으로 여러 가지
가지의 형태로 많이 나와요. 뒤쪽에도.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의 중요한 상징을 여는,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됐던 그 거울의 모습부터 이제 이런 원형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제 그 안을 이렇게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조이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또 그것 또한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조이가 이제 삶을 대하는 그런 자기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된 쯤도 있었는데, 이거는 뒤에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제 세탁소에 단골 손님들이 몇 명 와요. 강아지 맨날 이렇게 안고 이어폰 꽂고 맨날 전화하면서 오는 여자 손님도 있고, 그리고 좀 나이는 중년의 아저씨인데 맨날 에블린한테 와서, 그분이 이제 아내가 돌아가신 거죠. 아내가 생전에 썼던 향수랑 똑같은 냄새가 난다. 막 엄청 약간 좀 귀찮게 하는 그런 아저씨도 오고 막 이래요. 손님들 챙기고 세탁소 이렇게 막 관리하고 하다가 중간에 에블린이 세탁물을 딱 가지고 막 이렇게 가다가 그 세탁소에 TV가 있거든요. 그 TV에서 엄청 화려한 남자 여자 두 배우가 춤을 추면서 서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막 노래하고 막 그런 장면의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세탁물 안고 멍하니 보면서 엄청 동경하는 눈빛으로 그걸 바라본단 말이에요. 마치 그 삶이 진짜인 것처럼, 그 삶이 부럽다는 뜻이죠. 에블린이 그날 국세청에 가서 이 세무 자료, 증빙 자료도 제출을 해야 되고, 또 저녁에 세탁소에서 단골 손님들이랑 같이 파티를 열기로 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할 게 정말 너무 많고 너무 바쁜 거죠. 에블린이 이제 이민 1세대잖아요. 영화에 그렇게 능통하지 못하고 또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제 딸인 조이를 불러서 같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조이가 같이 국세청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가서 통역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래서 이제 조이가 세탁소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조이에게는 베키라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에블린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할아버지한테 이 베키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도 고민을 막 해요. 나이도 많고 이러셔서 이해를 못 하실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막 조이랑 이런 문제를 막 다투고 얘기를 하고 막 하다가 계속 잔잔한 갈등이 있어요. 이 엄마와 딸 사이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할아버지를 딱 맞닥뜨린 순간에 에블린이 베키를 조이의 가장 친한 친구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완전 그냥 뚜껑이 열려버려가지고 화가 나서 세탁소로 막 나가요. 차로 막 가요. 그냥 돌아가려고. 그런 조이를 에블린이 막 뒤쫓아가서 자기 할 말 있다고 너한테 멈춰 세웁니다. 뭔데? 라고 했을 때 에블린이 뭔 말을 하려다가 그냥 너 살쪘다, 건강하게 먹어라, 이 말 한마디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조이는 진짜 질렸다는 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차 타고 베키랑 같이 가버려. 운전하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이제 술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조이를 떠나보내고 에블린은 남편인 웨이먼드랑 그리고 아버지까지 데리고 같이 국세청에 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갑자기 웨이먼드가 약간 빙의가 된 것처럼 쭉쭉쭉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확 변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산 팍 펴가지고 감시 카메라 가리고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에블린의 귀에 이어폰을 탁 꽂아주고 그거를 딱 눌러서 이 에블린의 지나온 생애들을 정말 짧은 시간에 진짜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따르르륵 보여주거든요. 자기의 지난 과거들을 몇 초 만에 그냥 확 다 보고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에블린한테 이 지난 기억들을 보여주면서 에블린이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오기 전의 상황들도 보여주게 되는데요. 원래는 홍콩에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홍콩에 있을 적에 지금의 남편을 첫사랑으로 만난 거고, 나랑 같이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나자, 우리 가서 잘 살아보자 라고 에블린을 설득하게 된 거죠. 원래부터 근데 에블린 아버지는 그 웨이먼들 별로 안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놈 따라가기만 해봐, 호접에서 파버릴 거다, 의절하고 산다 라고 했는데, 이제 에블린이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웨이먼들을 따라가기로 한 선택을 내린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랑 완전히 그냥 연을 끊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약해졌을 때 딱히 아버지를 돌봐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에블린네로 와서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자기의 과거를 그 짧은 시간 내에 돌아보면서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막 느껴요, 에블린이. 그 와중에 이제 웨이먼드가 에블린에게 지시사항을 딱 줍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해당 층에 도착하면은 왼쪽으로 가서 국세청 직원에게 그대로 조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서 청소 도구실로 들어갈 것인지 그걸 선택해라 라고 하고, 더 이상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지 않고 다시 돌아와요, 원래의 웨이먼드로. 근데 이제 이때 우산을 착 펴서 카메라를 가렸댔잖아요. 근데 그 우산에도 동그란 땡땡이 무늬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원형의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약간 은유적으로 비춰진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조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국세청 직원인 디어드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왜 이 사람들이 국세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냐면 세탁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노래방 기계부터 시작해서 뭐 운동기구 막 이런 잡다한 것들, 세탁소 일이랑 사업적으로 관련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세탁소 경비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 직원 입장에서는 이게 왜 세탁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따지려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 처리가 잘못됐다, 왜 노래방 기계가 세탁소 경비로 처리되냐. 그러니까 막 남편이 에블린은 진짜 노래 잘한다고, 완전히 굿싱어라고. 그래서 에블린도 나 완전 굿싱어다, 나 노래 진짜 잘한다 막 이런
이런 얘기하는 그 디어드리가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 그렇게 치면은 당신은 뭐 가수도 되고 요리사도 되고 와추 테크니션도 된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뒤에 나오는 그런 복선들의 일부였고요. 이 영화의 컨셉, 메인으로 가져가는 큰 하나의 개념 자체는 멀티버스라는 개념인데요.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다중우주라는 뜻이잖아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구, 이 우주 말고 엄청나게 많은 다른 우주들이 존재하면서 그 모든 우주들에 내가 동시에 존재하고 그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나는 전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약간 이런 컨셉을 메인으로 하는, 이걸 큰 맥으로 가지고 가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멀티버스에서는 또 다른 에블린들이 뭐 가수를 하는 에블린도 있고 와추 테크니션 하는 에블린, 뭐 요리사 하는 에블린, 뭐 무림고수 에블린, 뭐 그런 것들 다 있었던 거죠. 그 디어드리가 영수증에 이렇게 이게 문제다 하면서 엄청 까만색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딱 보여줘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빙의된 다른 웨이먼드가 올라가면 자기의 지시사항을 따르라 라고 하면서 종이에 뭐를 막 이렇게 적어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를 에블린이 딱 펼쳐보니까 딱 3가지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양쪽 신발을 바꿔 신어라. 그리고 두 번째, 눈을 감고 내가 그 청소 도구실에 있다고 상상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이어폰에 녹색 불이 들어왔을 때 그 이어폰의 녹색 버튼을 눌러라. 이렇게 딱 3가지가 있었고 눈을 감고 녹색 버튼은 딱 누르는 순간에 갑자기 뒤로 슉 빨려 들어가지 막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청소 도구실로 확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나는 디어드리의 책상 앞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만 또 다른 나는 그 청소 도구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청소 도구실은 다른 우주까지는 아니고 임시 우주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아까 빙의됐던 다른 웨이먼드가 딱 나타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에블린에게 설명을 해줘요. 나는 알파버스라는 다른 우주에서 온 웨이먼드고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지금 이 우주에 있는 에블린을 찾아서 온 거다. 그리고 저 밖에는 정말 절대 악의 존재가 있고 그 악은 이 멀티버스를 완전히 다 파괴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 사람에게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에블린은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막 내가 뭔데? 나 그냥 세탁소 운영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네가 뭐 이 모든 멀티버스를 구해야 되고 절대 신 같은 그런 존재에 맞서 싸워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은 내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남편 아닌 것 같고 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여기 들어와 있으며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 임시 우주에 그들이 있었다는 거를 뭔가 외부에 들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마에 그 동그란 까만색 원을 그린 디어드리가 갑자기 문을 다 부수고 들어와서 그 웨이먼드를 죽이고 에블린도 때려서 죽여요. 너무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는 여전히 디어드리의 책상 앞에 앉아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던 거죠. 청소 도구실 안에 있었을 때 그 다른 웨이먼드가 에블린한테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무수하게 겪었던 그런 좌절과 실망들, 그 모든 실망들이 당신을 지금 바로 여기로 이끌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블린은 왜 나야? 라고 물었는데 웨이먼드가 그렇게 대답을 해준 거죠. 에블린은 항상 그 남편인 웨이먼드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잖아요. 남편은 나 없으면 절대 못 살아남았을 거다. 이 사람은 너무 막 낙천적이고 그냥 대가리 꽃밭이어가지고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 거야 이러면서 이런 말을 딸한테도 막 하는 장면이 앞에 나오거든요. 에블린이 자기가 이제 이런 임시우주에 있으면서 막 정신이 없는 동안에 남편이 디어드리한테 이거 우리 아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러면 제가 다시 수정해가지고 다시 가지고 오겠다. 처음부터 다시 분류해가지고 제출할게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넌지시 에블린이 들으면서 또 남편이 또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거야. 더 망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의 설명을 들은 국세청 직원인 디어드리가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나 퇴근하기 전까지 너네 다 다시 해가지고 가지고 와. 6시까지 갖고 와. 마지막 기회야. 라고 이렇게 딱 다시 기회를 줘요. 근데 이때 웨이먼드가 국세청에 가기 전에 쿠키를 구워가지고 디어드리한테 갖다 준다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막 에블린이 쿠키는 무슨 쿠키냐면서 뭐 그런 걸로 뭐가 될 것 같냐 그랬는데 디어드리가 이제 웨이먼드가 갖다 준 쿠키를 먹으면서 마지막 기회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쿠키를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엄청 날카롭고 막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보이던 그런 모습에서 살짝은 고개 조금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쿠키도 이것도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베이글 모양의 도넛 같은 모양의 그런 상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얻은 이 가족들이 국세청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아까 그 웨이먼드가 막 지시사항 1, 2, 3 써준 그 종이 있죠. 그 종이가 알고 보니까 남편인 현실의 웨이먼드가 원래 에블린에게 주려고 했던 이혼 신청 서류의 뒷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그거를 모르고 남편은 에블린이 그 이혼 신청서를 본 줄 알고 에블린은 남편이 이 지시사항 그거 당신이 적은 거냐? 당신이었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말다툼을 하다가 아니 난 이거 얘기한 거였다 라고 하면서 남편이 딱 그 서류를 보여줬는데 에블린은 뭐야? 당신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려고 했어? 어떻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웨이먼드는 아니다. 뭐 나 형도 이혼했지만 내가 그래서 이혼을 쉽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 친한 친구는 실제로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혼 얘기를 하고 나서 사이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와중에 막 엄청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에블린의 아버지가 이제 귀가 많이 어둡고 막 이런데 아 너네 왜 또 싸우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에블린이 싸우는 거 아니다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또 거기서 에블린을 비난해요. 갑자기 아 너는 항상 그런 식이라면서 너는 뭐 애가 뭐 맨날 도망만 친다고 너는 무슨 일을 시작해놓고 끝을 못 본다 막 이런 식으로 또 가슴에 비수 꽂는 말을 하는 거죠. 이때 디어드리가 저 멀리서 갑자기 험상궂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다가옵니다. 근데 앞에 임시우주 그 청소 도구실 안에서 디어드리한테 죽임을 당한 그 기억이 있잖아요, 에블린은. 그래서 갑자기 너무 무서워지면서 그 전에 또 다른 우주에서 온 웨이먼드가 싸울 때가 되면 당신은 그 때가 언젠지 알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이 싸울 때인가? 아 지금인가? 이러면서 막 그 와중에 아버지가 너는 뭐 도망만 친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아버지가 날 잘못 봤다고 이러면서 갑자기 다가온 디어드리한테 펀치가 날려요, 얼굴에. 근데 알고 보니까 디어드리는 에블린이 놔두고 간 그 끌차 같은 걸 갖다 주려고 온 건데 갑자기 난데없이 펀치 맞은 거죠. 난리 나가지고 서큐리티 부르라면서 서큐리티 막 이렇게 하고 보안 요원들 막 불러서 올라왔는데 이 시점에 갑자기 또 남편이 다른 우주의 웨이먼드로 확 빙의해가지고 그 서큐리티랑 막 엄청 싸워요. 막 다 그렇게 뒤집어 놓고 에블린한테 가자면서 에블린을 데리고 막 어디론가 막 달려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소동을 일으킨 거니까 체포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용의자들 뭐 수배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얼굴이 뉴스 같은 데 막 도배되고 그래서 그거를 앞에 조이가 베키랑 같이 술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TV 화면을 통해서 그 모습을 딱 봐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뭔가 탁 돌변하면서 술집을 확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편 각각 그 임시우주 에블린이랑 웨이먼드가 죽임을 당했던 그 임시우주에서 막 디어드리가 이제 절대신 같은 절대자가 온다. 너네들을 다스릴 사람이 온다. 그 사람을 기다려라.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누군가를 좀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우주에 진짜 좀 약간 뒤집어지는 아웃핏에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조부 투파키. 그래서 이 조부 투파키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국수청에서 에블린이랑 웨이먼드랑 도망치고 있었잖아요. 이때 웨이먼드가 설명을 해줘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멀티버스들이 존재하는데 자기는 알파버스라는 다른 우주에서 온 웨이먼드고 그 알파버스에도 에블린이 있었다. 거기에서 에블린은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이자 기술자였고 그 알파버스에 있는 에블린이 그 다른 우주끼리 연결하는 방법을 발명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우주에 있는 나 자신이랑 지금의 우주에 있는 나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다른 우주에 있는 내가 가진 감정, 기억, 기술까지 일시적으로 공유가 가능하게끔 버스 점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낸 존재가 바로 알파버스 에블린인 거예요. 그런 위대한 존재가 있었는데 근데 그 알파버스 에블린이 여러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엄청 시킨 거죠. 이 버스 점프를 하는 훈련을. 근데 그 와중에 거기에도 조이가 있었고 그 조이를 에블린은 막 너무 한계까지 몰아세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정신분열이 오면서 정신이 산산이 조각나버리고 파괴가 되면서 그 조이는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버전의 모든 자신의 삶을 다 한 번에 경험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본 거예요. 모든 멀티버스의 힘과 지식을 무한히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객관성과 도덕성을 잃어버린 존재가 바로 조부 투파키다. 그래서 이제 이 조부 투파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그 조부 투파키가 지금 이 버전의 에블린을 찾아오고 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항상 모든 다른 다중우주에 있었던 에블린들은 다 죽었는데 항상 살해당했다. 누구에게? 조부 투파키에게. 그 조부의 목적이 뭐냐? 그 조부는 빛과 물질 등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우주들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쳐서 지금의 에블린도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런 미미한 변화들을 느낄 수 있을 거다, 당신도. 그래서 요점은 지금의 에블린, 당신이 버스 점프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그 조부 투파키에게 맞서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너도 지켜야 되고 이 멀티버스, 이 모든 우주들도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당신만 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당신이 바로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그 에블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파버스에서 온 웨이먼드가. 근데 에블린의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나는 그딴 뭐 다중우주, 멀티버스 다 모르겠고 난 그냥 내 삶만 좀 잘 살고 싶어. 내 삶을 살기도 너무 벅차고 힘든데 내가 왜 멀티버스를 구해야 돼? 그 많은 다중우주 중에 몇 개 없어지면 어때? 나 좀 빼줘! 막 이러거든요. 처음에 엄청 회피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웨이먼드가 알파버스에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바로 세상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일상에서 너 그런 거 느끼지 않아? 커피 맛 다르고 막 머리 부스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 라고 할 때 에블린이 어떻게 다시 돌아가지? 라는 대사를 딱 해요. And you stay up at night wondering to yourself, How can we get back?
근데 이 대사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거에 에블린은 은근히 뭔가 이런 앞에 장면들을 통해서 자기가 했던 순간순간의 선택들을 후회하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아, 그때 내가 웨이먼드를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뭐 아버지랑도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모든 미미하게 보였던 감정들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그 대사가 How can you get back? 이라는 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사를 통해서 에블린이 자신의 과거를 대하는 자세, 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보면서 조금 했고요. 이 와중에 디어드리가 막 이들을 쫓아와요. 종이에 동그라미 그린 영수는 이렇게 탁 코치켓으로 팍 찍어가지고 갑자기 또 버스 점프를 해서 막 다른 우주에 있는 그런 능력들을 막 빌려오는 거예요. 다른 우주에서 체조 선수인 내 능력, 아니면 가수인 내 능력, 뭐 스모 선수인 내 능력, 이렇게 그걸 다 빌려와서 싸움에 응용을 하면서 막 쓰는 거죠. 지금의 우주에서. 그래서 이제 웨이먼드도 알파 웨이먼드였다가 지금 내 남편 웨이먼드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남편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뭔지 막 모르니까. 그래서 막 에블린한테 당신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구는 거 이혼 서류 때문이냐고 막 물어보고, 둘이 또 이제 중간중간 막 계속 대화를 하고 싶어요. 남편은 이혼에 대해서. 에블린은 막 정신없어 죽겠는데 남편이 거기서 우리는 결혼 안 했더라면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공간은 차 안이었는데 이것도 또 다른 우주인 거죠. 여기서는 막 에블린이랑 웨이먼드 막 디어들한테 쫓기면서 싸우고 막 이런 우주였고, 이 다른 우주는 그냥 그대로 국세청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간 버전의 우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그런 이혼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에블린은 여기 우주 갔다가 저기 우주 갔다가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이 우주에서 알파 웨이먼드가 체조 선수로 버스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실패해요. 그래서 이어폰이 확 바닥에 내팽겨쳐지는데 이제 그 이어폰을 에블린이 주워가지고 버스점프를 하는 거죠. 근데 버스점프를 하려면 특정 조건이 있는데 그게 현실에서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그런 이상의 운동들을 해야지 그 점프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버스 점프마다 점프대에서 특정 행동을 해야 되는 미션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자기 뭐 립밤 꺼내서 씹어먹기, 아니면 앞에서 에블린이 한 것처럼 신발 양쪽 바꿔 신기. 근데 이제 그 체조 선수로 버스 점프를 해서 디어드리를 상대로 좀 싸우려고 했는데, 그 점프를 하려면 필요한 미션이 디어드리에게 진심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죽이려고 오는 상대한테 그런 고백을 진심으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버스 점프에 계속 실패하면서 막 이상한 다른 우주로 여기저기 튕겨 다니다가, 그 와중에 이제 에블린이 자기가 예전에 아버지 말씀을 듣고 웨이먼드를 따라가지 않은 선택을 한 버전의 우주에 가게 됩니다. 그 우주로 막상 가보니까 그때 웨이먼드를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홍콩에 남았다가 무림 고수를 만나게 돼요, 거기서. 그래서 막 수년에 걸친 트레이닝을 하면서 엄청나게 유명한 액션 배우가 되고요. 그걸로 이제 엄청나게 성공한 영화 배우가 되는 그런 우주였어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서의 자신의 삶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고 막 관심도 많이 주고 돈도 많고 엄청나게 그런 멋들어진 삶을 살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우주에 뭔가 영원히 남고 싶은 거예요. 지금의 내 삶은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래서 웨이먼드에게 지금의 우주로 돌아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그 우주에 남고 싶다면, 내가 그 우주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웨이먼드가 막 뒤집어지면서 막 정신 차리라고, 다른 우주를 탐내다가는 죽을 수 있다, 죽거나 더 크게 잘못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다른 우주를 탐내서는 안 된다고 막 그러거든요. 여기서 에블린이 죽음보다 더 나쁜 게 뭐가 있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영화의 흐름상에서는 이 시점에 에블린에게 조부 투파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무튼 국세청 안에서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다 투입돼가지고 웨이먼드랑 에블린을 체포하러 와요. 그래서 체포당하기 직전에 갑자기 엘리베이터로 띵 누가 올라옵니다. 거기에는 바로 조부 투파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부 투파키의 모습이 그냥 내 딸 조이의 모습인 거예요. 내 딸인 거야, 조부 투파키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에블린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 딸이 말 안 듣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집에도 잘 안 오고 대학교 자퇴하고 타투 나가 싫어하는데 타투하고 뭐 여자친구 사귀고 이런 게 다 그 안에 조부 투파키 때문이다. 그 악이 내 딸 안에 있어가지고 걔가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조부 투파키랑 막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이 와중에 또 버스 점프를 했다가 아직 이 버스 점프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목적지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아서 이상한 우주로 또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의 손가락이 전부 다 핫도그인 그런 우주가 있거든요. 근데 왜 핫도그가 됐냐, 손가락이. 지금 이런 손가락이 아니라 영장류들이 우두머리 싸움을 해가지고 거기서 딱 이긴 영장류의 손가락이 핫도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진 영장류의 손가락은 이런 손가락이었던 거고, 이 영화에서 이 감독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영화들의 느낌을 많이 내려고 오마주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장면이 요 영장류들 싸움 장면, 스페이스 오디세이 장면이 여기서 조금 나오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에블린한테 조부 투파키는 그런 무한한 우주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당신을 눈을 뜨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에블린이랑 손을 이렇게 딱 겹쳐가지고 이 사이로 뭔가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 손가락들 사이에 이렇게 열어봤을 때 그 안에 베이글이 있는 거예요.
까맣게 탄 것 같은 베이글. 그게 바로 블랙홀인 거죠. 조부가 만들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조부 투파키가 왜 내가 그 블랙홀을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하게 돼요. 내가 그냥 너무 심심해가지고 베이글 위에 리터럴리 에브리띵 다 올렸다. 그냥 플레인 베이글 위에 온갖 토핑들을 다 올린 거를 에브리띵 베이글이라고 하잖아요. 에브리띵 베이글처럼 모든 거를 올렸더니 그게 그냥 다 알아서 붕괴해버렸다. 그것들을 다 올렸더니 진실이 되더라. 여기서 이제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진실이란 무엇이냐? 세상에 모든 것들 다 올렸는데 갑자기 확 붕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게 없어진 것 같은, 무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현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나오는 대사가 Nothing matters 라는 대사예요. What is the truth? Nothing matters.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다 올려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경험해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라는 그런 뜻인 거죠. 결국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라는 것 자체가 진실이다 라고 조부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모든 경험들에 통달을 해버려서 아예 허무주의에 도달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게 진실이라는 게 기분이 좋지 않냐. 그 의미인 즉슨 내가 살면서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도 사라지는 거 아니냐. 왜?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 없는 것들을 뭔가 잃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항상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런 죄책감조차도 아무렇지 않은 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딱 노래를 한 소절 부르는데요. Suck into the bagel 이라는 말을 음률처럼 이렇게 내뱉는데요. Sucked into a bagel.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만든 그 베이글 모양의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좀 여기서 조금 심오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막 에블린이 다른 우주를 탐낼 때 웨이먼드가 그러면 죽음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했을 때 에블린이 죽음보다 나쁜 게 뭐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조부 투파키 입장이랑은 조금 약간 대립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에블린은 죽음이 가장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조부는 모든 그렇게 다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가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난다. 죽으면 다 끝난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조부 투파키에게는 죽음이 나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봤는데 아무튼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베이글 블랙홀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던 에블린이 거기에 약간 말려가지고 빨려 들어갈 뻔하는데 이 에블린의 아버지가 갑자기 어디서 휠체어 타고 나타나서 휠체어로 조부를 팍 쳐가지고 에블린을 구해주게 돼요.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도 알파버스에서 온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에블린을 구해주긴 했지만 이 아버지는 에블린의 가능성을 믿지 않아요. 여기서도. 자기가 봤을 때는 에블린이 이 멀티버스를 구할 인물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알파 웨이먼드한테 하고요. 근데 알파 웨이먼드는 끝까지 이 에블린의 가능성을 믿어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에블린이 구할 수 있는 거 맞다. 자기가 수많은 우주에서 수천 명의 에블린들을 봐왔다. 근데 지금 요 버전의 에블린은 가장 실패한 버전의 에블린이다 라는 말을 해요. 웨이먼드가. 이루지 못한 목표나 꿈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에블린이 지금의 에블린인데 근데 당신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다른 우주에 있는 에블린들이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라는 말을 해요. 에블린한테.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 딱 봤을 때 무례하잖아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뒤에 이어지는 대사가 이제 웨이먼드가 당신이 지금 그렇게 실패한 진짜 최악의 버전의 에블린이기 때문에 당신은 무엇이든지 너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너무 많이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할 것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를 해도 다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또 감독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도 살짝 드러나고요. 근데 이제 그 알파버스에서 온 웨이먼드가 지금 웨이먼드의 몸을 빌려서 계속 이제 버스 점프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알파 웨이먼드는 알파버스에 있어요. 조부 투파키가 이놈 가만두면 안 되겠다. 얘가 자꾸 조력자의 역할을 하니까 에블린 자꾸 도와주니까 알파 에드먼드를 죽이려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알파 웨이먼드도 여기에 있다가 그 조부를 상대하기 위해서 알파버스로 잠깐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이 둘이 알파버스로 가버렸으니까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조이랑 그리고 웨이먼드는 그냥 내 남편인 웨이먼드, 내 딸인 조이잖아요. 이때 알파버스 아버지는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알파버스 아버지가 에블린한테 지금 조부를 죽이라고. 제가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하나라도 없애야 된다. 엄마한테 딸을 죽이라고 한 거죠. 에블린은 난 못한다. 내 딸을 내가 그렇게 죽일 수 없다. 라고 거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알파 아버지가 역시 이 에블린은 멀티버스를 구할 깜냥이 안 된다. 너 못 죽여? 내가 봤을 때 너 아니야. 너 그 히어로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에블린과도 대립의 구도를 이루게 되고요. 버스 점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점퍼라고 부르는데 알파 아버지가 모든 점퍼들을 다 여기 지구로 보내가지고 조부를 막아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런 조연들 있죠. 이제 세탁소 단골로 오는 강아지 데리고 오는 여자라든지 안에 향수랑 똑같은 거 써요 했던 그 중년 아저씨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버스 점프를 해가지고 다 물려와요. 옥새청으로.
그래서 이제 에블린도 이런 싸움의 과정들에서 버스 점프를 엄청 많이 하게 되고 다중 우주들에 정말 많이 가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엄청나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을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버전의 삶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조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다. 그래서 조이한테 네 안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안다 내가. 너를 슬프게 하는 감정들, 네가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감정들, 그거 내가 다 알고 있고 근데 그거 네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해줘요. 결국에는 조부 투파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부분도 살짝 위로가 되는 부분이기는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세청원에서 이 점퍼들을 상대로 막 싸움하는 그런 액션씬들이 막 이어지고요. 이때 에블린의 여러 가지 버전의 우주들을 몇 개를 보여주게 되는데 어떤 우주에서 에블린은 뒤집어지는 퍼포먼스를 하는 요리사였는데 자기의 그런 입지를 위협하는 경쟁자가 있었어요. 요리사. 그 사람은 퍼포먼스를 엄청 진짜 탈인간급으로 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머릿속에 라카크우니가 있었던 거죠. 라따뚜이가 아니라 그 너구리가 머릿속에서 화학 얘를 조종하는 그런 우주도 있었고 좀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이제 뭐 라따뚜이 영화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차용한 것 같은 오마주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정말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B급 같은 느낌이 나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저질스러운 개그라든지 약간 그런 화장실 개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조금 성적인 개그들 이런 것들 많이 넣고 약간 역겨운 막 이런 설정들 넣고 막 이러거든요. 요 감독들이 원래 살짝 그런 B급적인 코미디 요소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 영화에서도 어김없이 그런 특징들이 좀 드러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알파버스로 갔잖아요. 웨이먼드가 조부 투파키랑 싸우려고. 근데 결국에는 그 알파버스에서 알파 웨이먼드도 조부 투파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에블린은 혼자 싸워야 되는 거죠. 알파 웨이먼드의 도움 이런 거 없이. 그래서 버스 점프를 막 하다가 너무 많은 우주들로 점프를 해가지고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막 정신분열이 오고 갑자기 에블린이 죽어요. 그러면서 영화 크레딧이 올라가고 감독 이름 나오고 영화가 끝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버전은 에블린이 영화 배우의 삶을 사는 그 우주에서 에블린이 액션 배우로서 찍은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회의 한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우주가 계속 이렇게 연결되면서 계속 동시에 존재하고 동시에 이어지는 그런 연출들을 여기서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멀티버스 속에서 에블린들이 그걸 다 겪으면서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들도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장 Everything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2장 Everywhere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영화 배우의 우주에서 현실의 우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날 이제 원래 세탁소에서 저녁에 단골 손님들이랑 파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파티를 막 준비하는 와중에 조부 투파키를 딱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딸이니까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조이가. 에블린이 딱 아는 거죠. 너 내 딸 아니잖아. 너 조부 투파키잖아. 빨리 본 모습 드러내. 해서 둘이 집 안에 들어가서 막 싸워요. 1대1 싸움을 막 벌입니다. 이 싸움을 멀티버스를 다 점프하면서 여러 우주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싸우거든요. 조부는 이 싸움을 하면서 계속해서 에블린한테 당신도 나처럼 모든 우주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존재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거울의 상징이 잠깐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 둘의 싸움을 거울 안에 비춰진 모습처럼 이렇게 확 추격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울로 이렇게 슉 빨려 들어가는 연출 있고 앞에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조금 비슷한 상징적인 면모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막 싸우는 와중에 에블린이 조부한테 물어봐요. 너 왜 날 찾아다녔어? 물어봤는데 조부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손 이렇게 해가지고 베이글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엄청나게 새하얀 뭔가 신전 같은 그런 장소고요. 커튼을 딱 열었을 때 그 뒤에 엄청나게 커다란 블랙홀 같은 베이글이 있었던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로 다시 조이가 에블린을 데려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 베이글을 왜 만들었는지 내가 당신을 왜 찾아다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쭉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블린이 내 딸 내놔. 나 베이글 다 가져왔고 나 내 딸만 데려갈게 했는데 우리 둘은 분리될 수가 없어. 우리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조부 자신도 느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조이의 아픔이나 그런 감정들을 다 느꼈다. 에블린을 자신의 어머니로 둔 기쁨과 슬픔 모두 느꼈다. 블랙홀이 있는 그 공간에서 에블린이랑 조부가 대화를 조금 나누게 됐는데 막 이제 앞에서 에블린이 아버지한테 막 베키를 막 조이의 친한 친구라고 소개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하면서 아버지는 옛날 세대잖아. 너네는 젊잖아. 너네는 젊어서 생각도 계속 바뀌고 적응도 잘하고 뭐 변화도 빠르지만 나는 아니야. 우리 아버지 세대는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이가 오름이라는 건 두려워하는 자들이 만든 상자 같은 거다. 나는 그 속에 갇히는 걸 거부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약간의 그런 좀 세대 갈등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 않나. 그래서 세대 갈등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와 딸 간의 그런 갈등이기도 하고 이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게 많은 멀티버스들을 전부 다 점프하면서 계속 조부랑 싸우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 갈등이 끝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조부와 에블린의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어머니와 딸 간의 끝나지 않는 그런 대립과 갈등을 보여주는 거라고도 저는 느껴졌고요. 그래서 왜 조부가 에블린을 찾아다녔냐. 당신을 죽이려고 찾아다닌 게 아니다. 나랑 같은 걸 느끼고 같은 걸 경험한 사람을 찾으려고 찾아다닌 거다. 나랑 같은
같은 걸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느끼는 걸 느끼는 사람을 찾은 거다.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의 에블린, 당신이고, 사실은 이제 에블린을 죽이려던 게 아니라 조부는 이제 이 모든 것들 다 통달했고 허무함을 느껴서 내가 저 베이글을 만들어서 블랙홀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뭔가 끝나지 않을까. 나는 멀티버스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베이글을 만든 거고, 에블린 당신이 거기에 나랑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 국세청에서 싸우다가 에블린이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죽은 걸로 영화 끝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오면서 이 대화를 나눈 직후에 에블린이 갑자기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서 그 조부의 이런 얘기를 듣고 베이글 안을 유심하게 보게 되면서 갑자기 에블린도 그런 조부의 감정에 동화가 되는 거죠. 다시 세탁소에서 파티를 준비하는 시점으로 돌아와서 그날 국세청 직원 그 디어드리가 6시까지 퇴근하기 전까지 서류 제출을 다시 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겪느라 제출 안 한 거예요, 에블린이. 그래서 이제 디어드리가 전화 왔을 때 당신 지금 어디냐? 내가 6시까지 와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 제출 안 할 거냐? 진짜 큰일 난다. 내가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왜 이러냐? 이러면서 막 따져요. 근데 에블린이 그 전화를 딱 받고 Shut up.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왜 그걸 다 그렇게 망쳐버리는 건지. 그래서 막 디어드리고 화내고 난리가 나요. 당신 지금 뭐라 했냐고. 큰일 날 거다. 이러면서 막 했는데 그냥 전화를 툭 끊어버립니다. 에블린이 이제 조부에게 동화돼서 Nothing Matters 라는 그거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된 거죠. 일종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세탁소에서 이제 이 파티를 하는 게 새해 전야 파티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술을 막 마시고 취해가지고 노래방 마이크를 잡고 온 손님들에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또 새해가 돌아왔네. 다들 생각 있는 척 하고 살지만 실은 그냥 다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다. 엄청 막 그렇게 막 회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해에 보통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의미 없다는 듯이. 마이크 내려놓고 갑자기 그냥 웨이먼드가 줬던 그 이혼 신청서에 사인을 하고 탁 넘겨줘요, 남편한테. 자, 나 사인했어. 됐지? 이 사람 어차피 다 의미 없고 부질 없으니까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나. 그냥. 그 와중에 이제 디어드리가 그 경찰이랑 같이 와가지고 영장을 받아온 거예요. 세탁소 압류하겠다고. 그래서 요때 에블린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어차피 이 세탁소 마음에 안 들었다 하면서 막 다 때려부숴요. 세탁기 때려부수고 창문 때려부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요 우주에 있는 에블린뿐만 아니라 다른 멀티버스에 있는 에블린들이 다 똑같은 행위래요. 자기 주변의 것들을 다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리사인 우주에서는 그 너구리 야생동물국인가 거기 신고해서 잡아가게 만들고, 다른 요리사 체드라는 요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너구리는 너무 가족 같은 존재였고 자기에게 요리를 처음 알려준 존재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너구리가 없었다면 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 둘을 떼어내버리게 되고 그 관계를 파괴시킨 거죠. 그리고 국세청에서 막 싸움을 하고 있었던 그 에블린은 웨이먼드를 갑자기 유리 조각으로 찔러요. 가수인 우주에서는 노래를 하다가 다 던지고 그냥 뛰쳐나가버리고, 그 손가락이 핫도그인 그 세계관에서는 에블린이랑 디어드리가 연인인 관계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디어드리를 팍 밀쳐버리고 디어드리가 떠나게 하는 그 관계를 또 끝내버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나오는 게 어떻게 되든 다 상관없다 라는 것 같은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영화에서. 수많은 멀티버스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에블린들이 결국 이것을 다 경험하고 보니까 그 세탁소 압류 당했는데 다 때려부셨잖아요. 그래서 그 경찰이 에블린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 시점에 갑자기 엄청 커다란 돌멩이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배경이 또 확 바뀌면서 다른 우주로 가는데요. 그 우주는 생명체가 전혀 살지 않는, 살 수 없는 환경인 우주고, 거기에서 이제 조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둘 다 돌덩이인 상태로 거기에 둘만 딱 있는 거예요. 원래 조부는 거기에 엄청나게 오래 있었고 에블린이 그 우주로 온 거예요. 당신 드디어 왔네? 나 여기 너무 오래 갇혀 있었다. 막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근데 이 장면이 이 영화의 핵심 코어 장면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게, 여기에서는 아무런 대사도 없고 뭐 아무런 연출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황무지 같은 곳에 돌덩이 딱 놓고 둘이 하는 이제 그런 대화를 자막으로만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둘은 그런 진실성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공간 자체가 상징적으로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그저 돌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하찮고 어리석은 존재다. 자기들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가 수많은 우주 중에 정말 작은 일부분이라는 사실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게 인간의 존재고, 그렇게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견들을 해나갈수록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되게 허접한 쓰레기라고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인간 존재에 대한 허무함이나 이 세상의 부질없음을 좀 나타내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조부가 에블린에게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이렇게 다 경험해봤는데 당신이라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나한테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거야라고 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 말고 베이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말고 다른 길도 있다라는 거를 에블린이 나에게 납득시켜줬으면 좋겠는 게 조부의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계속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부랑 저희는 뗄 수 없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도 저는 딸로서 엄마에게 바라는 점을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받는
않는 에블린의 딸로서의 조이가 어쩌면은 엄마한테 바랬던 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허무주의나 이런 것들 외에도 이것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게 아닐까. 엄마로서 딸에게 그런 얘기들을 해주기를 바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다시 세탁소에서 이제 체포된 그 시점으로 돌아와서 에블린 체포돼가지고 그냥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고 웨이먼드가 막 디어들이한테 막 뭔가를 막 설명하고 막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이제 세무조사 받으러 갔을 때 남편이 또 이상한 말해서 다 망치겠다라고 에블린이 생각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내 남편이 또 일을 망치겠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보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막 얘기를 하다가 의외로 디어들이가 let her go 이러면서 갑자기 에블린 풀어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띠용? 갑자기 왜 풀어주지 나를? 웨이먼드가 무슨 말을 했길래? 여기에 플러스로 웨이먼드가 디어들이한테서 마지막 최종 일주일의 기한을 더 얻게 돼요. 내가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그 안에 다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진짜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를 얻어내게 돼요. 그래서 풀려난 에블린이 웨이먼드한테 당신은 어떻게 한 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웨이먼드는 난 별거 안 했다. 그냥 나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계속 웨이먼드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대화로 해결을 해보자. 우리 가족회의를 통해서 해결하자. 계속 막 대화를 하자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도 남편이 웨이먼드가 삶을 대하는 방식이 에블린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런 장면들을 중간중간 계속 넣음으로써 이 캐릭터, 웨이먼드라는 캐릭터성의 일관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국세청에서 막 알파 아버지 상대로 막 이렇게 싸우던 그 유니버스로 다시 돌아오자면 거기서 에블린이 웨이먼드를 찔러가지고 상처를 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이먼드가 에블린 앞에 이렇게 막아서면서 사람들한테 우리 싸우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다들 지금 이 상황이 되게 혼란스럽고 무서워서 싸우려고 하는 거 안다. 나도 하루 종일 이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너무 혼란스럽다. 모든 게 내 잘못 같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영화 배우였던 그 우주 있죠. 거기서 이제 또 미국으로 혼자 건너가서 성공한 사업가가 된 웨이먼드가 나오거든요. 만나요. 에블린이랑. 그래서 만나서 막 이제 캐치업을 하는 거죠. 그 우주에선 둘이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얘기하면서 그 우주에서 성공한 웨이먼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에블린 아버지는 나를 되게 물렁하고 막 우유부단한 되게 낙천적이기만 한 그런 사람으로 봤지만 내가 세상을 밝게 보는 건 내가 순진해서가 아니라 그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본인이 세상에서 살아남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정함이 살아남는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이 웨이먼드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던지게 됩니다. 웨이먼드가 여기서 계속 하는 말이 be kind 라는 말이거든요. 다정함을 보여줘라. 조금만 친절해보자. 그러면서 이 모습들을 지켜보던 조부 투파키가 옆에서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블랙홀을 갑자기 그 국세청 건물 안에 소환을 해버려요. 그래서 막 거기로 물질들이 막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에블린한테 당신 나랑 같이 저기로 들어가자. 베이글에 같이 들어가자 라고 얘기를 하고 웨이먼드는 막 여기서 계속 다정함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두 인물이 이제 완전히 대립하는 구도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블린은 이 사이에서 어떤 쪽을 택할까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웨이먼드를 택하게 됩니다. 허무주의에 빨려 들어가는 것 대신에 다정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에블린이. 그래서 또 다시 그 영화배우 우주에서 웨이먼드가 에블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내게 또 다시 상처를 준다고 해도 다른 생애에서는 나 당신이랑 결혼해서 같이 세탁소도 운영하고 세금도 내고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제 둘이 막 이혼 얘기할 때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 라고 웨이먼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장면적으로도 대립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블린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그냥 웨이먼드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되게 바보 같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다정함이라는 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세탁소에서 체포당했을 때 디어드리를 설득했던 웨이먼드를 보면서 웨이먼드를 이렇게 안아줘요. 에블린이. 진심이 담긴 포옹을 해주면서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에블린이 이제 좀 삶을 대하는 방식이 변화하는 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웨이먼드가 삶에 대하는 방식을 좀 포용하는 일종의 상징이 담긴 장면이라고도 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블린은 그 조부의 방식을 거부했잖아요. 같이 베이글로 가는 걸 거부했지만 계속해서 조부는 에블린을 설득해요. 당신 지금은 그거 선택했지? 근데 결국에는 너 깨달을걸? 그거 전부 다 의미 없다는 걸. 그래도 이제 에블린이 같이 안 가니까 그럼 나 혼자 가겠다. Enjoy your life 이러고 그 베이글을 향해서 계단 위로 걸어 올라가요. 근데 이제 에블린은 그런 조이를 막으려고 해요. 왜냐면 자기 딸이니까. 그런 에블린을 알파 아버지는 막으려고 해요. 조부는 세상의 악이니까. 조부를 막지 말고 가게 놔둬. 너 조부 막을 거야? 그럼 난 너를 막을 거야. 이러면서 그 점퍼들 다 불러가지고 에블린을 막 막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막 결투가 벌어지는데 막 싸우는 와중에 웨이먼드가 제발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웨이먼드를 보고 에블린이
에블린이 싸우는 방식의 변화를 줘요. 무림고수 돼가지고 막 체조 선수 돼서 막 때려 부수고 이렇게 싸우다가 싸움의 방식을 다정함으로 바꾸는 거죠. 자신을 공격하는 그 점퍼들을 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의 결핍을 보게 되면서 그런 결핍들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그들을 하나씩 이렇게 제껴나가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이제 다른 우주에서 에블린들이 자기 주변의 그런 것들을 다 파괴했다 그랬잖아요. 관계들이나 이런 환경들을 파괴했는데 파괴했던 환경들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싸움을 막아냅니다. 그 체드한테 너구리 뺏었잖아요. 신고해가지고. 근데 체드가 막 울면서 내 가족인데 막 이렇게 하니까 일어서 이러면서 체드 어깨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 라카쿠니가 된 것처럼 체드 머리 자꾸 조정하면서 너구리 구하러 가자 그러고. 그래서 너구리 결국엔 구하게 해주고 막 에블린한테 와서 당신 향수 내 죽은 아내가 쓰던 거랑 막 같은 냄새 난다 했던 아저씨한테도 그 향수 칙 이렇게 뿌려줘가지고 아줌마 이렇게 뒤집어주고 막 이런 조금 코믹하지만 또 그들의 과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싸움을 좀 이겨나가게 되고요. 자기를 공격하려고 쇠파이프 들고 달려드는 디어드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디어드리가 나는 사랑스럽지 못한 여자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실제 국세청 직원인 디어드리도 그 마음을 바꿨던 이유가 남편이 이제 이혼 신청서 얘기를 한 거예요. 디어드리한테. 내가 아내한테 이혼 신청서를 줘서 아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한다. 근데 이제 디어드리도 알고 보니까 자기 전 남편한테 이혼을 당한 거죠. 남편이 이혼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 남편이 나한테 나는 사랑스러운 구석이 없는 여자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 여자들이 세상을 바꾼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 막 이런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에블린이랑. 이제 그 우주에서의 대화를 기억한 에블린이 쇠파이프 들고 달려드는 디어드리를 보면서 당신은 언러버블 하지 않다. 당신은 사랑받을 구석이 있다. 항상 자세히 보면 사랑할 지점들은 어디나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디어드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그 적들이 쏜 총알들을 전부 다 그 눈알 스티커로 바꿔버리면서 그런 총알들을 튕겨내고 그리고 그 눈알 스티커가 된 총알 있죠. 그 눈알 스티커를 주워다가 이마 한가운데 이렇게 딱 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눈알 스티커도 초반부터 계속 나왔던 상징이거든요. 그게 이제 웨이먼드가 앞에서 세탁물에 막 스티커 붙여놓고 어떤 물건들에 막 눈알 스티커 붙여놓고 얘네는 여기 있는 게 다 행복하대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듯이 그렇게 막 해가지고 에블린이 엄청 화냈단 말이죠. 이런 쓸데없는 눈알 스티커 붙이지 말라면서 막 던지고 이랬는데 그 상징도 어떻게 보면은 웨이먼드가 세상을 바라보는 에블린과 조이안 또 다른 방식의 모습을 좀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눈알 스티커를 이마에 붙였다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웨이먼드의 그런 태도를 차용했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또 이게 약간 종교랑 관련된 철학들을 되게 많이 가져온 영화인데 여기에 이제 이게 붙이는 게 진실의 눈이라고 해서 이제 좀 세상을 바라보는 통달한 꿰뚫어보는 그런 눈이라는 의미도 있대요. 이거는 조금 복잡해가지고 다루진 않을 건데 그걸 붙임으로 인해서 뭔가 에블린이 진실의 눈을 뜨게 됐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에블린에게 있어서 이 진실이라는 거는 좀 세상을 대함에 있어서 다정하게 대하는 것,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진실이라는 주제를 대하는 태도도 에블린의 태도와 앞서서 나온 조부 투파키의 태도랑은 또 상당히 대립적인 구조를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부 투파키는 Nothing matters가 진실이다 라고 얘기했던 반면에 에블린의 관점에서의 진실은 다정함이라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조이는 계속해서 베이글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고요. 이런 조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블린이 계속 막아요. 뒤에서 붙잡기도 하고 들어가려면 이렇게 밀치기도 하고 허리띠를 던져가지고 발목을 이렇게 착 잡아서 당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조이를 막는 이런 에블린의 모습을 통해서 허무주의에 빠진 딸에게 세상을 좀 다정함으로 대하는 모습을 알려주려는 그런 엄마로서의 모습도 살짝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이때 계속 에블린이 조부를 막으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 있죠. 알파 아버지가 갑자기 휠체에서 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로봇을 입고 이렇게 와서 에블린이 탁 막거든요. 조부를 그만 막으라고. 가게 그냥 둬라. 여기서 진짜 더 이상 막지 마라. 근데 이때 에블린이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내 자식을 그냥 떠나게끔 두고만 보진 않겠다. 왜냐면 에블린이 홍콩에서 웨이먼드를 따라서 미국으로 갈 때 아버지가 그냥 보내버렸거든요. 뜯어말리고 그러지 않고. 그냥 에블린이 택시 타고 가는 모습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씬 중에 그런 씬이 있어요. 세탁소에서 에블린 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에블린이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에블린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왜냐면 나는 마침내 내가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셔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에블린의 그런 정체성의 회복도 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하고 막 아버지가 절대 만족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막 이런 거에 좀 어떻게 보면 매여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가 외부에서부터 오는 그런 인정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모습으로 바뀜으로써 되게 입체적인 그런 캐릭터의 변화를 보여줬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버지랑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에블린이 또 했단 말이 내 딸은 나처럼 되지 않게 이렇게 엉망으로 살지 않게 평생을 기도해왔는데 결국에는 똑같더라. 여전히 엉망이고 방황하고 하지만 엉망이어도 괜찮다. 내 딸도 언젠가 나처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그런 부족한 면모를 채워줄 다정하고 인내심 많은 사람을 우주가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제 가족애라든지 다정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노베에 가려고 하는 에블린을 더 이상 막지 않고 보내줘요. 점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넘어서서 결국에는 그 커다란 베이글 앞에 바로 앞에 서서 조부랑 에블린 이 둘만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제 싸우려고 할 때 조부는 이렇게 하면서 전투태세를 딱 갖추거든요. 근데 에블린은 여기서 조금 주목할 점이 전투태세를 갖추는 척 하지만 조부를 향해서 팔을 이렇게 뻗어줘요. 에블린이 포용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인물이 약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대립을 이루는 그런 구도라고 보여지기도 했고 또 엄청난 멀티버스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속 싸우는데 계속 에블린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부가 계속 우주를 바꿔가면서 싸우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 우주에서는 당신이 이겼을지 모르지만 이 우주에서는 내가 이길 거다. 아무리 우주를 바꾸면서 넘어가도 절대로 조부가 에블린에게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무력이나 허무주의 그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다정함이 결국에는 이긴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좀 감독들이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서도 조부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베이글스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고요. 이런 조부를 에블린 뒤에서 이렇게 꽉 끌어안아가지고 막는단 말이죠. 나한테 자꾸 에블린이라고 부르지 마. 어떻게 보면 엄마잖아. 근데 엄마라고 안 하고 계속 에블린이라고 부르거든. 난 네 엄마야. 이러면서 주부를 꽉 끌어안고 못 가게 박아요. 그래도 이제 빨리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뒤를 웨이먼드가 와서 에블린을 끌어안고 또 아버지가 와서 웨이먼드를 끌어안는 식으로 이런 연쇄적인 작용들을 통해서 좀 끈끈한 가족 간의 연결고리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그 세탁소 파티 장면으로 돌아와서 에블린이 아버지한테 너희도 언젠가 그런 다정한 사람을 우주가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드디어 조이의 여자친구인 베키를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소개하거든요. 여기 베키는 조이의 여자친구다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때 조이가 갑자기 울분을 터뜨리면서 엄마 팔을 팍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가요. 맨 처음 장면에서 뛰쳐나가서 차를 타러갔던 그 장면처럼 약간 수미상관의 구조가 살짝 있고요. 조이가 그렇게 말해요. 엄마가 마침내 엄마 인생에서 답은 찾은 것 같아서 나 진짜로 진심으로 너무 기쁘다. 너무 엄마에게 잘된 일이다. 근데 나는 너무 지금 지쳤다. 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도 않고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계속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알아서 살자. 그러면서 나를 그냥 보내달라 그래요. 조이가. 어떻게 보면 전련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들을 하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조이를 보는 에블린은 여기서 알겠다고 하면서 조이를 그냥 보내줍니다. 이 장면과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베이글 앞에서 조부를 끌어안고 있던 에블린이 그 손을 놓아주는 장면, 그리고 돌덩이로 변한 조부와 에블린이 있는 곳에서 낭떠러지로 조부가 몸을 굴려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에블린이 계속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가까이 가는 것을 멈추고 조부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그냥 지켜만 보는 장면. 이렇게 같은 맥락의 장면들이 이어지고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에블린이 이내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려는 조이를 막아서면서 얘기를 하는데 네 말대로 나는 어떤 우주든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는데 뭐 한다고 여기 있겠냐. 가족적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해도 타투하는 것도 싫고 필요할 때만 집에 오고 전화도 자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싫다. 네 말대로 우리는 하찮은 존재고 우리를 더 하찮은 존재로 느끼게 할 만한 무언가가 또 발견이 되겠지. 근데 그게 뭐든 상관없고 난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너랑 함께하고 싶다. 여기에서 너랑 그냥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 나는 언제까지나 여기에서 너랑 함께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진짜 진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장면에서 조이에게 뭔 말을 하려다가 너 건강에 뭐 살쪘어 이 말 한마디 하고 조이를 보냈던 그 에블린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되죠. 본인의 진심을 여기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딸이 느꼈던 허무함이나 공허함, 슬픔 이런 감정들에 어느 정도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이 변화된 모습을 이런 수미상관의 구조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런 대화를 하면서 원래 그 에블린이 버스 점프할 때 그 버스의 이런 연결 상태를 볼 수 있는 스크린이 있거든요. 그런 휴대폰 같은 데다가 그런 스크린이 나오는데 에블린이 이제 너무 많은 버스 점프를 하고 정신분열이 왔을 때는 그게 불안정화되면서 스크린이 다 빨갛게 변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조이와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엄마와 딸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런 조부의 공허함, 허무함에 공감해주게 되면서 불안정했던 에블린의 멀티버스, 우주가 다시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을 통해서도 또 다시 한번 감독은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결국에 승리하는 건 다정함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골덩이가 된 조부가 혼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장면 있잖아요. 낭떠러지 위에서 지켜보던 에블린이 그냥 조부를 따라서 돌덩이인 채로 같이
떨어져요. 낭떠러지.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이렇게 중첩되면서 융합되면서 결국에는 두 돌덩이가 충돌하고 두 행성이 충돌하고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것, 서로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두 캐릭터가 충돌하는 것도 되고, 이런 충돌의 연쇄작용을 통해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베이글 안으로 빨려 들어갔잖아요, 조부가. 그때도 에블린이 내민 손을 결국에는 조부가 잡게 되면서 베이글 밖으로 나옵니다. 모녀이기도 하지만 또 서로 다른 두 여성이기도 한 이 캐릭터들의 극적인 갈등의 해소, 화해의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영화에서 강조하는 거는 다정함의 중요성, 가족의 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 그 세탁소 앞에서 에블린과 조이가 화해를 하면서 그거를 웨이먼드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고, 화해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장면, 카메라 앵글이 그 가족들을 이렇게 다 한 앵글로 잡으면서 가족의 연대, 끈끈함,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2막이 끝나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3장 All at Once 파트는 굉장히 짧은데,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다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사는 그 가족들의 현실의 우주로 돌아오는데요. 디어드리가 일주일 시간 줬잖아요. 정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줬으니까 자료를 다 준비해서 이번에는 온 가족들이 다 같이 국세청으로 갑니다. 이때 또 앞단이랑 대조되는 점은, 처음에는 뭐 베키 도움도 필요 없고 조이 도움도 필요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싸워가지고 조이가 베키랑 같이 술집에 가버리고, 에블린은 웨이먼드랑 아버지만 데리고 셋이서 국세청에 가서 이제 막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 3막에서는 다 같이 가요. 베키가 차로 이 가족들을 국세청까지 태워주고요. 그리고 조이가 통역하는 역할로 같이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랑 다 같이 갑니다. 국세청으로. 그리고 앞에서 국세청에 딱 들어갔을 때 웨이먼드가 거기 안에 있던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한 노부부를 엄청 부럽다는 듯이 쳐다보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조이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고 가고, 웨이먼드는 이제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이때 에블린이 웨이먼드에게 엄청 쑥스럽다는 듯이 키스를 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이 둘의 관계성도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을 그리면서 앞부분의 모습이랑 굉장히 대비되는 구조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디어드리한테 서류들을 다 가져가서 보여줄 때도 디어드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정말 많이 나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대사를 통해서도 저는 이제 이 가족들 간의, 인물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관계가 개선됐다라는 점을 좀 표현하고자 한 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관계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는 대사를 더 뒤에 이어서 함으로써 문제의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이들이 이제 가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같은 여성으로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것 같은 희망적인 여지를 남긴 게 아닌가, 저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디어드리 앞에서 여러 멀티버스를 다 경험하면서 막 정신없어하고 디어드리가 하는 말 못 듣고 이랬던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런 수미상관의 구조로 동시에 에블린이 그때랑 똑같이 여러 우주를 한 번에 다 경험하고 존재하면서 디어드리 앞에서 디어드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기도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웃음을 띠고 있는 그런 에블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줄거리고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긴 했는데, 줄거리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좀 어떤 포인트들이 좋았는지가 좀 비춰졌을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영화 보고 너무 좋았어가지고 비하인드들도 몇 개 찾아봤는데, 이 작품이 일단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7개 부문에서 수상을 다 했고요. 감독상도 받고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 둘 다 받은, 상을 진짜 많이 받은 작품이에요. 북미에서 먼저 개봉을 하고 그때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서도 딱 개봉이 됐을 때 이 영화의 평이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좀 궁금한 거예요. 주변에 저랑 이제 좀 영화 취향이나 이런 컨텐츠 취향이 맞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되게 좋은 평을 남겼길래, 근데 그때 영화에서 1차로 봤을 때는 뭔가 엄청 어려웠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되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좀 난해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더티하고 B급스러운데 그 안에 메시지는 엄청나게 날카롭게 심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에블린이 처음에 버스점프 할 때 청소 도구실로 확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도 실제로 바퀴 있는 그런 데 앉아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연기를 하고, 뒤에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 배경들은 실제로 감독이 조그마한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온갖 곳에 다 촬영한 푸티지를 하나로 합친, 그래서 그걸 되게 블러리하게 만든 영상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합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촬영할 때도 양쪽에 LED 스크린을 놓고 그 영상을 쏘면서 영상이 좀 이렇게 픽셀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세팅을 딱 해놓은 상태에서 찍은, 생각보다 CG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한 것 외에 많이 들어가지 않은 영화고, 현실적으로 다 재현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구현한 것들이 되게 많은, 그리고 이게 진짜 놀라운 점이 와이어 씬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와이어 이렇게 몸에 달고 날아다니는 장면이나 그런 스턴트하는 장면들이 좀 있어서 그런 와이어 지우는 작업들, 필요한 그런 특수효과 VFX를 단 5명이서 다 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갈려 나가신 거 아닌지. 이 영화 자체가 B급 감성
배경에다가 되게 심오하고 메시지들도 되게 많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상업 영화의 느낌보다는 되게 독립 영화 같은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예산도 되게 저예산 영화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 개봉했을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 중에 멀티버스 주제로 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랑 에어리랑 제작비가 거의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예산 영화인데 엄청나게 흥행을 했던 그런 진짜 대단한 영화. 뭐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좋은 영화란 화려한 특수효과나 뒤집어지는 액션씬 물론 이런 연출적인 부분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메시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콘텐츠에서 기술적인 측면들은 어떻게든 구현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메시지를 잘 전하는 것,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 거는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좋았던 영화다. 요리사 머리 위에 이렇게 움직이는 너구리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그 인형 모형을 제작해가지고 조이스틱 같은 걸로 조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실제 움직임을 다 카메라로 찍은 거고 그 쿵푸 무링고수 우주 나오거든요. 새끼손가락 단련 엄청 해가지고 여기 근육 빵빵하게 팍 차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 이 손 모형을 여기까지 제작을 해가지고 새끼손가락의 근육을 손잡이를 이렇게 당기면 얘가 부풀어 오르게끔 피지컬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직접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다 피지컬한 촬영들을 되게 많이 했다. 그 핫도그 손가락도 실제로 스킨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장갑처럼 특수 제작을 해서 다 끼고 촬영을 했고 손가락이 핫도그라서 이렇게 되게 훌렁훌렁 해가지고 물건을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발가락이 되게 발달한 그런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막 디어드리가 그 발가락으로 드뷔시 곡을 막 연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도 실제로 사람이 손으로 직접 그 곡을 연주를 하고 그 위에 발 모형을 얹어가지고 위에서 부감으로 이렇게 촬영을 했더라고요. 약간 이런 비하인드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강렬한 색채의 대비들을 많이 활용을 했다라고 느껴졌던 게 뭐 블랙 앤 화이트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죠. 뭐 이제 구글 아이 그 눈화 스티커라든지 하얀 신전 같은 장소에 까만 베이글이라든지 뭐 저부의 그런 아웃핏에서도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린, 블루, 골드 이런 강렬한 색채들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좀 각 장면마다 되게 다른 느낌을 많이 주고 싶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이 감독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특징적인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터널 선샤인, 매트릭스, 옛날 홍콩 영화, 무린고수 나오고 막 그런 것들, 화양연화,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런 영화들의 주요 장면들을 좀 오마주한 장면들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간중간 보면서 꽤나 많이 보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버스를 이렇게 다 버스점프하고 그런 멀티버스를 경험할 때 인물들의 얼굴에 형형색색의 빛들이 엄청 빠르게 순식간에 화라락 비치는 그런 연출들이 중간중간에 좀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색채의 강렬한 대비들을 활용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런 색채들을 통해서 이 인물들이 이 많은 멀티버스를 동시에 경험하고 동시에 그것들을 지나왔다. 한 번에 다 모든 곳에 존재한다 라는 거를 좀 의미한 게 아닐까. 아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에블린이랑 조이가 그 돌이 돼가지고 대화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돌들도 되게 심사숙고해서 약간 돌 여러 개 이렇게 놓고 오디션 보듯이 거기서 제작진들이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하인드가 이 감독이 영화를 이제 구상을 하면서 각본 구상을 하면서 멀티버스라는 것 자체가 모든 곳에서 동시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ADHD 증상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증상들을 막 찾아봤대요. 그 증상들을 찾아보면 볼수록 자기의 증상이랑 너무 똑같아서 울었다. 라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감독이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내가 ADHD일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가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진짜로 그 병이었던 거예요. 이 영화 덕분에 병을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비하인드도 있었고요. 아까 오마주한 영화들이 되게 많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 장면마다 되게 다른 느낌들을 내려고 다양한 멀티버스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좀 카메라 렌즈도 촬영할 때 다 다른 걸로 쓰고 뭐 편집할 때 그런 컬러 그레이딩도 다 다르게 하고 막 이런 변주를 좀 줬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인터뷰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에블린 역을 맡았던 양자경 배우랑 웨이먼드 역을 맡았던 키호이관 배우가 골든글럽에서 수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공백기가 길거나 배우 활동을 되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연으로서는 아마 수상을 처음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수상 소감하는 영상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 영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his is a beacon of hope and possibilities. This is proof, dream big, and dreams do come true. And ladies, don't let anybody tell you you are ever past your prime. Never give up. 이렇게 좀 영화의 전적인 줄거리 그리고 영화에 나왔던 상징들, 제작 비하인드까지 훑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지점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멀티버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루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가족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하나는 그런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가족애를 강조하거나 이제 그런 가족의 관계, 어머니와 딸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고, 정체성은 이제 에블린이라는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뒤로 갈수록 변해가는 과정, 조이, 그 두부라는 캐릭터가 허무주의에 빠져있다 결국에는 이제 에블린이 내미손을 잡는, 그래서 그 허무주의에서 빠져나오는 입체성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보여줌으로써 삶에서의 각 인물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또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에서 되게 감동받은 지점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족의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에블린과 조이의 관계, 어떻게 보면 엄마와 딸의 관계잖아요. 저는 이 관계성을 이용한 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원래 처음에 감독이 이제 구상을 할 때는 양자경 씨 말고 다르게 생각해 놓은 배우가 있었고, 원래는 남자 주인공이었는데 이게 여성 주인공을 내세웠을 때가 뭔가 조금 더 자기들이 원하는 이미지나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꾼 거라고 하더라고요. 캐릭터 설정을 이렇게 바꾸면서 엄마와 딸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저는 엄청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은 솔직히 내가 딸이고 특히 장녀라면은 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조이가 에블린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알 수 없는 복잡 미묘한 심리, 그리고 어머니와 빚어가는 그런 갈등들, 거기에다가 또 에블린이 딸로서 조이를 생각하는 그 마음,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이나 조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상을 다정하게 대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딸을 허무주의에서 건져내는 그런 모습들까지, 이 모든 과정들에서 엄마와 딸의 관계라는 것 자체에 전 되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완전 다 똑같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거의 끝부분 장면에서 세탁소에서 파티하다가 조이가 엄마 이제 우리 따로 살자, 우리 둘이 같이 쓰면 서로 상처를 주기만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대화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엄청나게 인상 깊고 그 장면이 뭔가 모르게 약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장면만 거의 몇 번 돌려본 것 같아요. 조이한테 막 잔소리 하잖아요, 엄마가. 처음이랑 똑같은 잔소리인데 그게 이제 에블린이 엄마로서 이제 딸에게 관심을 표하고 애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으로도 보이기도 해서, 그 장면을 통해서 엄마들의 약간 그런 마음을 좀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또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뜻깊게 다가왔던 거는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전부 다 깔아놓고 그냥 아예 말해주는 것처럼 세상을 대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감독이 허무주의라는 개념을 빌려와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여주는 게 다정함을 잃지 않는 것,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특히 요즘 시대에 조이가 빠졌던 그런 허무주의가 엄청 많이 팽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다 부질없고 세상에 소중한 가치란 없고 그 내가 생각하는 옳은 가치를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해봐자 아무런 부질이 없다. 어차피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약간 이런 풍조가 좀 만연한 것 같아서 감독이 그거를 좀 꼬집고자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저도 뭔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봤자 결과가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결과론적인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살면서 지키고 싶어하는 가치들이 있고 타협하고 싶지 않은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가치들은 다양한 게 될 수 있지만 뭔가 끊임없는 내 자신과의 싸움도 해야 되고 또 나와 외부 세계와의 그런 외적인 싸움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되게 용 쓰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크게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만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나? 나만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면서 살고 있나? 뭔가 내가 그걸 지켜나가는 것,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건데 내가 쓸데없는 거에 힘을 빼고 있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가치를 지키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 남들이 봤을 때 되게 바보 같다, 왜 저렇게 살아? 그냥 대가리 꽃밭이다 라고 생각하는 웨이먼드처럼 이제 그런 가치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너의 그런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 라고 영화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도 되게 좀 인상 깊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뭔가 슬픈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슬픈지 몇 번씩 반복해서 영화를 보고 해석들도 좀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완전히 최애 영화가 돼버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게 바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조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공감을 해주셨으면 해서 사실 이 영화 정말 진짜 추천 안 하려 했거든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지금 목이 나갈 것 같아요. 이 촬영 몇 시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추천 영화로 한번 추천해봅니다. 이게 또 약간 난해하고 막 복잡하고 B급 요소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초반에는 살짝 그럴 수 있는데 이 빌드업들을 잘 견디다 보면은 결국에 마지막에 피날레처럼 막 이렇게 터지는 그런 쾌감이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꼭 한 번쯤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요. 길게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몇 분짜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걱정이 좀 되지만 그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나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느끼셨던 지점들,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혹은 제가 놓쳤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것들 댓글로 이제 남겨주셔도 좋고 또 개인적인 감상, 같은 장면을 봐도 사람마다 해석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댓글에 자유롭게 정말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지난번 서브스턴스 추천 영상에서도 그런 댓글 되게 많이 남겨주셨어가지고 작품의 분석이나 감상을 넘어서서 일상에서 확장된 그런 경험담까지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그런 걸 읽으면서 저도 인사이트도 되게 많이 얻었고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정보들도 되게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상 보러 오시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 이 영화 정말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끝까지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의 자유 의지에 맡기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